나는 위로받고 싶다. 챕터 두 번째, 위로의 흔적. 뇌 평온하게 하기. 현대의 두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두뇌에는 상대방의 감정에 반응하는 능력이 저장되어 있다.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들을 핵스핀 단층 촬영으로 검사해보면 아이의 감정 상태에 따라 어머니에 연계된 특정 두뇌 지역의 에너지 필요량이 증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얼굴 표정에서 자녀의 감정 상태를 읽어낸다. 몬트리올 대학에서 이루어진 한 실험에 따르면 동감과 고통의 감정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 실험에서 어머니들에게 자신의 자녀 혹은 다른 아이들이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는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자신의 자녀가 얼마나 심한 고통을 느낄 것 같은지 묻는 질문에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가 겪을 고통이 크다고 답하며 자녀의 고통이 크다고 느껴질수록 자신이 느끼는 고통도 컸다고 답하였다. 이와 유사한 실험을 통해서도 공감을 느끼는 감정은 거울과 같다고 뇌파 전이 기록은 보여주고 있다. 고통스럽거나 기쁜 일이 있을 경우 두뇌에서는 특정 신경회로가 작동한다. 자신이 직접 경험했건 자신과 관련된 사람이 경험한 것이건 여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 여러분이 지금 영화 관람 중이라고 가정해보자. 로맨틱 영화에서 타이타닉호의 맨 앞 난간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 함께 서서 얼굴에 머리카락을 날리는 바람을 맞으며 손을 뻗고 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여러분은 마치 자신의 얼굴에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급 선박 타이타닉호는 서서히 바다에 가라앉으며 아수라장으로 돌변한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 절망의 몸부림을 치는 승객들의 모습에 여러분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자신도 어디론가 도망쳐야 할 듯한 느낌이 들 것이다. 여러분의 감정이 이렇게 돌변한 것은 영화 속의 장면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고 믿게끔 만드는 두뇌의 신경세포 때문이다. 우리는 두뇌의 신경세포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마치 자기 스스로가 행동한 것처럼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상대방의 감정적 상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내면은 이를 느끼고 동감과 동정심을 가지게 되고 직접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상대방의 고난을 보고 도움을 주고 슬퍼하는 상대를 위로하며 두려워하는 상대를 보호하고 위협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게 된다. 감정은 주위 사람들에게 전이 된다. 흥분을 일으키는 행위와 흥분의 상호작용은 우리 내면에 저장되어 있다. 두 감정의 상호관계는 인간을 비롯한 고등 영장류에게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며 생존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한다. 위협받는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과 고통의 감내, 심란한 마음 진정시키기와 고난의 순간을 위로하는 일은 우리의 삶의 위험에서 구해줄 수 있다. 아이가 울거나 소리치는 것은 고통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스스로를 위로할 수도 있다. 아이가 울면 어머니는 즉흥적으로 반응한다. 어머니는 아이를 안정시키고 아이가 평정심을 되찾도록 도와준다. 어머니는 아이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현대의 두뇌 연구는 PET 촬영을 통해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두뇌에 흔적이 많이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한 기억이 저장된 뇌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 상처와 연관된 것을 볼 때마다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인다. 반면 신뢰할 수 있는 위로와 진정은 옥시토신과 같은 애정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그러면 애정이 더욱 돈독해질 뿐만 아니라 신체도 이완된다.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엄마의 진정시키는 목소리가 들리면 아이는 이완하게 된다. 엄마와 자녀는 태아적부터 감정과 소리를 통해 이러한 대화를 나누어 왔다. 아이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엄마도 침착성을 잃지 않게 되는데 위로와 진정시키는 목소리를 통해 육체에 내장되는 이러한 상호간 대화는 피부와 피부에 직접 접촉에 촉한다. 고통과 슬픔, 고독의 경험은 상대방과 나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열어준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에 속한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외국어나 기술처럼 위로하는 것도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지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해 일단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상대방 돌보기. 알버트 슈바이처는 우리는 인간적이어도 좋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 문장은 나를 다른 사람들을 향해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혹은 히포크라테스의 의학 윤리처럼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걱정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타인을 돌보고 그들을 보살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걱정이라는 말은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걱정은 자신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나 상심, 혹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내가 하는 걱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상대방의 고통을 배려심을 갖고 주의 깊게 돌보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타인을 돌보는 행위를 통해 타인의 근심거리를 나의 근심거리로 만드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내가 인지하는 타인의 곤궁한 상황 자체가 상대방이 내게 던지는 질문이자 내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그의 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주의 깊게 돌봄으로써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는 동시에 자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내가 상대방을 돌보는 것은 상대방이 내게 다가올 수 있도록 나를 열어두는 것이자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행위이다. 내가 해석하는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우리는 인간적이어도 좋다라는 말의 진의는 이러하다. 이는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은 데카르트의 사고하는 자아나 프로이트의 본능의 역동성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본능의 역동성은 서로 의지하고 관계 맺는 것에서 나온다.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염려한다면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라. 타인을 돌본다는 것은 타인과 함께하고 고통과 감정을 나눈다는 의미이다. 이웃 간의 위로의 정을 나누고자 한다면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슴의 언어이다. 이는 타인의 기쁨과 고통을 느끼는 나와 동일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경험론적인 자료가 아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가슴에서 우러나서 타인을 공감 및 동정하며 위로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존재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상대방이 존재해야만 비로소 자신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마르틴 부버는 말하였다. 타인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통해 드러나는 타인의 가치는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 토대를 두고 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이 타인을 위로하도록 움직이는 요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데모크리토스의 옛 문헌에 이와 관련된 구절이 나온다. 우리는 있는 힘껏 도와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크 아우렐도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베풀고 이들을 붙잡아줘라 라고 말한 바 있다. 주위 사람들의 이러한 자세는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적어도 이러한 자세는 조력자 신드롬이라는 현대적 개념과 비교하여 우리에게 훨씬 많은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